62살. 저는 박태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20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5천만 원 뿐입니다. 아내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방, 팔아치운 가구들, 그리고 끝없는 후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속았을까? 거울을 봅니다. 2년 사이에 15kg이 빠진 얼굴, 푹 꺼진 눈, 새하얗게 센 머리. 62살이 아니라 75살처럼 보입니다. 이게 제 벌입니다. 당연한 벌.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위험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 시작은 2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퇴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2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진 은퇴자. 넓은 아파트, 좋은 차, 그럴듯한 통장 잔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김선희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사랑은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무감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가 있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룸메이트 같은 관계.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 먹어? 응. 이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그래서 저는 자주 밖에 나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그게 더 편했습니다. 어느 날도 그랬습니다. 단골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몸매, 얇은 베이지색 코트, 긴 목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는 모습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몇 번이나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호기심?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같은 카페. 신기하게도 그녀는 또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우연일까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며 슬쩍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지난번에도 여기 계셨던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목소리. 아, 네. 저 자주 와요. 혼자 오시나 봐요. 저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날씨, 커피,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런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본 게. 저는 이지연이에요. 박태준입니다. 좋은 이름이시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꼈던가요?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설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지연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다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저와 비슷했습니다. 외로운 사람.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외로움. 그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같은 카페, 같은 시간.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저녁 드실래요?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나이에 설레는 건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저를 파멸로 이끌 거라는 것을, 이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위험하리만치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 저는 일부러 캐주얼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거울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너무 늙어 보이지 않나? 옷이 촌스럽지 않나?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지연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연한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성숙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만 입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한테. 저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한 것, 자식들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지연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결혼하셨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했어요. 오래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내와 제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익숙함만 있었습니다.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외로우셨겠어요. 네.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죠. 이혼하셨다고 했죠? 네, 2년 전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외로움, 결혼 생활의 공허함.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말없이.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내와 걸을 때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커플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저희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친구? 아니면 연인? 별 보이네요. 지연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따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태준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늦었네? 응, 일 좀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내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잤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눈빛. 이게 뭐지? 이 나이에 설레는 건가?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기꺼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년 후 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 며칠 후 지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있냐고. 좋은 전시회가 있다고.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있다고. 없었지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일 친구 만나고 온다고. 아내는 그뿐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술관에서 만났습니다. 지연 씨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39세 여자의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전시를 봤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에 취미로 공부했습니다. 아내는 관심 없어 했습니다.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봤습니다. 제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한 그림 한 그림 설명했습니다. 화가의 삶, 그림의 배경, 색채의 의미. 지연 씨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들. 미술을 전공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취미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멋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취미 가지고 싶다고. 존경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전시를 다 보고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태준 씨 덕분에 그림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같이 볼 사람이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불편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침묵. 하지만 지연 씨와는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태준 씨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행복? 글쎄요.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자유로워졌지만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웠어요. 집에 아내가 있지만 더 외로웠어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결혼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때가 있죠. 지연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저는 결혼한 남자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3번은 만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게. 지연 씨와 만나는 시간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녀와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태준 씨, 요즘 정말 편해요. 태준 씨랑 있으면. 저도요. 이렇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우리 나이 차이 나는 거 신경 안 쓰세요? 전혀요. 지연 씨는 성숙하고 저는 뭐 좀 늙었지만 늙으신 게 아니라 중년의 매력이 있으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지연 씨. 저는 지연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드디어 말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을 저도요, 태준 씨. 저도 좋아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62세 기혼 남자와 39세 이혼녀. 말이 안 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는 얼굴.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연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저는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위험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연 씨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지연 씨만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지연 씨 집에서 함께 LP를 듣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의 공간답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렀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저희는 말없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태준 씨, 키스해도 돼요?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떨어졌습니다. 사랑해요, 태준 씨.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아끼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행위였습니다. 의무 같은 것. 다음 날 아침 지연 씨 옆에서 잠을 깼습니다. 햇살이 비쳤고 지연 씨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친구 집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아내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거짓말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라면. 그러던 어느 저녁, 지연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배가 자꾸 아프고. 저는 즉시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라 보험도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연 씨에게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40만 원은 한두 끼 외식 비용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전화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저는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빨리 검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연 씨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지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지연 씨만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는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 씨가 제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그 감촉이 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 행복해요. 정말로. 지연 씨가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이런 행복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다니.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지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 씨,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지연아.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지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빠. 오빠. 그 한마디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상관없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연 씨가 웃으며 토마토를 썰었습니다. 저는 마늘을 다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이거 맛봐요. 지연 씨가 포크로 파스타를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스타였습니다.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오빠 입맛에 맞춰서 만들었거든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오빠, 나중에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이혼하면 우리 함께 살아요.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해요. 지연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꽉.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지연 씨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영화 중간에 지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오빠.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다시 키스했습니다. 영화는 잊었습니다.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또 함께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아끼며. 지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제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남자예요. 진심이에요. 나도.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여자야.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사랑하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일주일 후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둘만의 여행. 지연 씨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아내에게는 친구들이랑 골프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라고만 했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지연 씨가 웃었습니다. 해맑게. 오빠, 저기 봐요. 돌고래. 멀리 돌고래가 점프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연 씨가 뛰어가며 좋아했습니다. 아이처럼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연 씨가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빠도 같이 찍어요.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땀을 맞대고 웃으며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생선구이와 전복죽. 지연 씨가 맛있다고 연신 웃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데 왔어요.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식사 후 해변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지연 씨가 감탄했습니다. 와, 별이 정말 많아요. 서울에서는 못 봤는데. 예쁘죠? 네. 근데 오빠가 더 예뻐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연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빠, 나중에 진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일? 그럼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쯤? 조금만 기다려요. 정리할 게 있어서.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함께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를 봤습니다. 지연 씨가 제 등에 안겼습니다. 뒤에서 따뜻했습니다. 행복해요, 오빠. 나도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도 함께 했습니다. 더 깊이, 더 진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느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새벽녘 지연 씨가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아내와 이혼하고 지연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매일 사랑했습니다. 매일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지연 씨 집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연 씨가 계란말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서툴렀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빠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과장하지 마요. 히. 웃으며 더 먹으라고 접시를 밀었습니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지연 씨가 설거지하고 저는 닦았습니다. 부부 같았습니다.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부부 같죠?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부부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지연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지연 씨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극장에서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팝콘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연 씨가 웃을 때마다 제 심장도 뛰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갔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지연 씨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오빠, 제가 좋아하는 거 기억했어요? 당연하죠. 당신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지연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입가에 크림이 묻었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평생 챙겨줄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연 씨가 웃었습니다. 해맑게. 저녁에는 한강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유람선을 탔습니다. 둘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름다운 야경. 하지만 지연 씨보다 아름다운 건 없었습니다. 오빠 예뻐요. 야경이? 아니요. 오빠.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유람선 위에서. 사랑해요, 지연아. 저도 사랑해요, 오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지연 씨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했습니다. 하루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대화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인사.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에 나갔습니다. 지연 씨를 만나러.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연 씨만 있으면 됐습니다. 어느 주말 지연 씨와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지연 씨가 관심 있어 했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모네의 수련. 지연 씨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물에 비친 하늘이 꿈 같아요. 저는 지연 씨를 봤습니다. 그림을 보는 그녀의 모습이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빠는 그림 안 봐요? 당신이 더 예뻐서. 지연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뮤지엄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당신이랑 있으면 매일이 좋아. 오빠, 저희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지연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치예요. 이제 정말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 정말요? 네.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로를. 그날 밤 집에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아내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있는 게 행복했지 돈은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네. 누구 만나세요? 침묵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요?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요? 여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저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이혼합시다. 아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해요. 저.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 30년을 같이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지연 씨에게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연 씨가 안아줬습니다. 오빠, 힘들었죠? 응.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이혼하기로 했어. 지연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함께 있었습니다. 더 깊이, 더 진하게.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다음 날 아내와 이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아내도 원했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재산 분할. 아내는 반을 요구했습니다. 10억. 30년을 같이 살았으니 당연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10억이면 아직 10억이 남아. 지연이랑 충분히 살 수 있어.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30년의 결혼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아내에게 10억을 줬습니다. 아내는 받지도 않고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끝났어. 이혼했어. 정말요? 오빠. 응.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지연 씨가 전화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평생 사랑할게. 다음 날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장미 백송이. 오빠. 지연 씨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저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야. 네, 오빠. 평생 함께해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했습니다.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빠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 네. 행복하게 살아요. 평생. 약속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로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후 한 달. 저는 매일 지연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살 집, 전세로 3억짜리 아파트를 봤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오빠, 여기 좋은데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여기서 살고 싶어요. 오빠랑.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3억 전세.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지연 씨가 고른 가구들. 예쁘고 아기자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신혼부부 같아요. 그러게. 나 이 나이에 신혼이라니. 웃으며 가구를 옮겼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사한 날 함께 요리했습니다. 찻집들이 파스타와 샐러드, 와인, 촛불을 켰습니다. 오빠, 우리 집 건배. 건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지연 씨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빠, 이게 꿈이 아니죠?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너무 좋아요. 매일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응.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날 밤 우리 집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은 어느 날 저녁 지연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 가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래? 큰 병이야? 아니요. 큰 병은 아닌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그게 비용이 좀 얼마나?
40만 원 정도요. 근데 제가 지금 프리랜서라 보험이 제대로 안 돼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당연하잖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정말요? 미안해요, 오빠.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사이에. 빨리 검사 받아.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빨리 나아요. 걱정된다. 며칠 후 40만 원을 보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건강인데 당연한 거였습니다. 지연 씨는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연 씨가 또 말했습니다. 카드값이 연체됐다고. 80만 원. 프리랜서라 이번 달 수입이 없었다고. 저는 보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우리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같이 사는데 무슨 갚고 말고가 있어. 그래도 오빠 돈만 쓰는 것 같아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달 300만 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저는 즉시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수술비가 300만 원이요. 너무 큰 돈이라. 괜찮아. 보낼게. 어머니 빨리 수술 받으셔야지.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지연 씨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즉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지연 씨는 전화로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 이후로 돈 요청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병원비, 차 수리비, 친구 결혼식 축의금, 일감이 늦어져서. 저는 매번 보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사이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돈을 자꾸. 괜찮아. 당신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같이 사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지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남은 10억 중에서 3억은 전세로 묶여 있었습니다. 남은 7억. 그런데 1년 사이에 2억을 썼습니다. 지연 씨에게 준 돈만 1억 5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지연 씨를. 돈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랑이.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5억이 있어. 우리 살기엔 충분해. 지연이도 곧 안정될 거야. 그럼 돈 안 빌릴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를, 우리의 사랑을. 옆에서 지연 씨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해, 지연아. 속삭였습니다. 지연 씨는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함정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것을.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 씨에게 보낸 돈 9억 5천만 원. 남은 재산 5천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이었던 재산이 이제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지연 씨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용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담보로 잡을 것도 없다고. 집도 이미 대출이 많이 나가 있다고.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누가 협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당한다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직원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다고. 하지만 지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바쁘다고.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바쁘냐고 2달 넘게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곧 시간 낼 거라고.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지연 씨를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로만 문자로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보냈습니다. 계속 보냈습니다. 2주 후 중년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자신은 지연 씨 오빠라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 남편이 깡패들을 시켜서 협박하고 있다고. 지연이를 보호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만 급하게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연 씨에게 오빠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랑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했습니다. 지금 지연이가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도와줘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1천만 원. 남은 돈이 거의 없는데도. 며칠 후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되는 분이 연락했냐고 물었습니다. 돈 보냈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외동이라고. 오빠 없다고.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고. 사기당한 거라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연 씨는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놀랍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연 씨에게 직접 보낸 돈 약 8억 5천만 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돈 약 1억 5천만 원. 합계 10억 원. 손에 든 계산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건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억 원. 아내에게 준 10억 원까지 합치면 20억 원. 제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걸었습니다. 신고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기 당한 것 같다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냐고. 10억 정도 됩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것, 사랑에 빠진 것, 이혼한 것, 돈을 준 것.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62세 중년이 경찰서에서 울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이 있냐고, 연락처가 있냐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던 시간들, 연락처도 알려줬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 번호는 이미 해지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도 모두 대포 통장으로 보인다고, 조직적인 사기라고, 감정 사기, 일명 로맨스 스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소 5명이 더 있다고, 모두 중년 남성이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다고, 지연 씨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이 아니었다니. 지연 씨는 저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서 인출됐고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원 몇 명을 검거했다고. 하지만 지연 씨는 잡지 못했다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돈을 받아간 사람인데. 경찰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 명의로 된 계좌는 없다고. 모든 돈이 제3자 계좌로 갔다고. 지연 씨는 단지 제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연인 관계였고 선물로 받은 거라고.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조직의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지연 씨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다고. 며칠 후 우연히 거리에서 지연 씨를 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 그 남자가 지연 씨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연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연스럽고 친밀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제 돈으로, 제 인생으로.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지연 씨와 그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강남이죠? 방금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저 이제 새 인생 살고 있어요. 태준 씨도 그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속이는 거예요? 지연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 집착하세요.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태준 씨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에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경찰도 그렇게 봤잖아요. 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지연 씨와 그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고급 외제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연 씨가 타고 남자도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10억으로 저렇게 살고 있구나. 다른 남자랑 또 똑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소파도 없었습니다. 팔았으니까. 바닥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집, 텅 빈 인생. 왜 이렇게 됐지? 20억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평범한 행복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와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저희 모습. 모두 거짓이었던 모습. 지연아, 넌 정말 나를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 지연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거짓 웃음으로. 저는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하나하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2세 중년이 핸드폰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미행했습니다. 지연 씨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녀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매일 명품을 들고 다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인생으로. 일주일 후 지연 씨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 지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 씨, 왜 여기? 이야기 좀 합시다. 제발.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분만요. 그 다음엔 연락 안 할게요. 지연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저를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요? 지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어요? 키스도,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한 밤들도 다 거짓이었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타겟이었다고. 쉬운 타겟. 외로운 중년 남자. 돈 많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약한 남자. 게다가 결혼까지 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남자. 완벽한 타겟이었다고. 지금 만나는 그 남자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좋은 타겟이죠. 돈 많고 외롭고 저한테 빠져 있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녕이네요. 태준 씨, 미안해요. 조금은. 그 말이 뭘 바꾸겠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카페 밖으로, 거리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야.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내 돈으로.
내 인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어. 나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매일 자책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속았을까? 왜 이혼까지 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연 씨가 나타나서 웃는 꿈. 바보 같은 남자라고 비웃는 꿈. 아내가 우는 꿈. 당신 때문에 30년이 무너졌어요 라고 울부짖는 꿈. 지연 씨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웃는 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살이 15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노인이 보였습니다. 62살도 아닌 75살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쑥 들어가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딸.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래서 어떡하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유산도 다 날린 거라고. 아빠 재산으로 애들 대학 등록금 생각했다고. 아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냐고. 39살 여자가 왜 62살 아빠를 좋아하겠냐고.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한테는 어떡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10억 주고 그 여자한테 10억 주고 다 날렸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실망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더 괴로운 건 지연 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증거가 없다고. 그녀는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인생으로. 가끔 SNS를 봤습니다. 지연 씨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그 남자의 계정에서 지연 씨가 보였습니다. 명품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억으로 산 아파트. 저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저는 혼자는 못 살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선택한 거라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2세 중년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처벌도 안 받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있어요. 다른 남자랑.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 결과도 당신이 받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고 깊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고통도 후회도 치욕도. 그 여자가 잘 사는 것도 안 봐도 되겠지. 다리를 올렸습니다.
난간 위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비겁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면 안 돼. 이게 내 벌이야. 살아서 받아야 할 벌이야. 그 여자가 처벌 안 받고 잘 사는 걸 지켜보는 것도 내 벌이야.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강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놈이구나. 그 여자는 처벌도 안 받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망가졌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최소한만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후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도 후회했습니다. 왜 살아있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여러 번. 목을 매는 것, 약을 먹는 것, 손목을 긋는 것. 모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비겁했습니다. 가끔 강남에 갔습니다. 지연 씨를 보려고. 아니, 고문하려고. 저 자신을. 지연 씨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한 번은 지연 씨가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그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그 남자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 숨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 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어떡할 수 없다고. 저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이라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딱 한 번만. 며칠 후 카페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연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곳. 아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1년 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있다고.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린다고. 저는 지옥입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자초한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배신했다고. 바보같이 속았다고.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정말 못 살겠다고. 혼자는 못 산다고. 그 여자. 처벌도 안 받았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다른 남자랑. 또 똑같이 속이면서. 아내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30년 저를 뒷바라지했다고. 제가 돈 벌라고 집안일 다 했다고. 제 부모님 모시느라 자기 부모님도 제대로 못 봤다고.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 여자가 처벌받든 안 받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라고, 이혼했다고, 제가 원해서 했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 살아야 한다고. 저 없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태준 씨, 부디 행복하세요. 이제라도. 아내는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카페에서 모든 게 시작된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커플들, 가족들.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행복했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덩그러니 혼자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다 내 잘못이야. 다. 20억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평범한 행복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 벌도 안 받고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죽을 용기도 없는 놈이 뭘 하겠어. 그냥 살자. 이렇게라도 살자. 그 여자가 잘 사는 걸 보면서도 이게 내 벌이야.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거북이처럼 느리게. 무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 제 잘못인데 어떻게 자책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책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저 자신을 용서하라고. 한 발짝씩 천천히. 오늘 하루만 살아보라고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벌도 안 받고 잘 살고 있다고. 불공평하다고. 화가 난다고.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저만 더 괴로워진다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사는 거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라고. 저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돈이 없으니까 소설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으면서 위로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남을 돕는 게 저를 치유했습니다. 조금씩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가끔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에 갔습니다. 지연 씨를 봤습니다.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명품을 들고 고급차를 타고 웃으며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그 여자는 아무 벌도 안 받는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억지로라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후회했습니다.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연 씨가 웃는 꿈, 다른 남자와 행복한 꿈.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살아갈만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아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많이 야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먹을 수 있다고, 밥도 먹고 잠도 잔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선희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선희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잘 돌봐줬어요. 저를 사랑해줬어요. 근데 저는 바보였습니다. 정말 바보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 알았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태준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선희 씨도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네, 저는 행복해요. 이제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희와의 인생도 예전의 나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했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 지연 씨를 봤습니다. SNS에서, 거리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처벌도 받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아팠습니다. 조금 덜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인생을 사는 것뿐이라는 걸. 어느 날 카페에 갔습니다. 지연을 만났던 그 카페. 모든 게 시작됐던 그곳.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 저 사람들도 다 각자의 고통이 있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겠지. 그리고 저 사람들 중에도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겠지. 나처럼.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넌 어디서 뭐하고 있니? 그 남자랑 잘 살고 있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 가난하게, 외롭게. 하지만 그래도 살고 있어.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넌 처벌도 안 받았지. 법의 심판도 받지 않았지. 양심의 가책도 없겠지. 그냥 잘 살고 있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불공평해. 정말 불공평해. 하지만 그게 세상이구나. 받아들여야 해.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선희야, 넌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다행이야. 적어도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망가뜨린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찾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불공평함을 견디면서. 이게 내 벌이야. 당연한 벌이야. 내일도 살아야지. 모레도. 그렇게 계속. 이게 내 남은 인생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악몽도 함께. 지연 씨가 웃는 꿈.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살아야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 후회로 가득한 얼굴. 그래도 살아야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러.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20억이 있었지. 아내가 있었지.
평범한 행복이 있었지. 이제 다 없어. 내가 다 버렸어. 그리고 그 여자는 처벌도 안 받고 잘 살고 있어. 불공평하지.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받아들이자. 후회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불공평함을 견디면서도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이게 제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후회와 함께, 외로움과 함께, 가난과 함께, 그리고 불공평함과 함께.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 벌이었습니다. 그게 제 속죄였습니다. 그 여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인생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각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